자, 최근에 이제 국어에 있는 독서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주제 복합 지문, 그렇죠? 두 개의 주제의 지문을 가와 나의 형식으로서 두 개의 글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신유형으로서 이제 주제 복합 지문, 알겠습니다. 주제 융합 지문도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주제 융합 지문은 뭐냐면 글 자체는 하나인데 글 안에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어떻게 분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주제 융합 지문으로서 나오는 게 음악을, 알겠죠? 음악에 있는 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의, 그래서 예술과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지문을 융합한 그런 지문들도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주제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융합 지문까지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주제 복합 지문들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문학 독서 지문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지문 하나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면 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제 복합 지문 같은 경우는 가글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나글 내용 파악,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양의 글의 양이 1.5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길이는 대신에 좀 짧은 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가글과 나글이 사실 묶여있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글과 나글의 연관성까지 하나 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양은 일반 지문의 거의 2배 가까운 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관련해서 추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항상 얘기하지만 이 주제복합 지문은 문제수가 6문제로 고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이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문은 사실 과학하고 사회 지문이 융합된 그런 지문입니다. 알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주제복합류 지문들은 대부분이 인문 분야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대부분이 철학과 철학을 엮는다든지, 혹은 철학과 역사를 엮는다든지, 혹은 역사와 역사를 엮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인문 쪽 관련된 지문들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파악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 과학과 사회 지문을 엮는 것으로서 이런 유형의 주제 복합 지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학 지문, 바로 진화론도 진화한다라고 하는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자연 선택설은 바로 뭐다? 다윈이 주장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바로 뭐다?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 선택설의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윈이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원래 기린의 종류는 목이 긴 종류와 목이 짧은 종류가 같이 살았는데, 공존했는데, 바로 뭡니까? 목이 긴 기린은 아래쪽 나무의 나뭇잎도 먹고 저 나무의 위쪽에 있는 나뭇잎도 먹고 하니까 먹이의 양이 풍부해지는 반면에, 목이 짧은 기린들은 아래쪽 나무에 있는 나뭇잎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과 아래쪽 나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아래쪽 나무에서 또 같은 종이 목이 짧은 기린과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자 수가 많아졌고, 결국 그로 인해서 먹이의 수가 줄어드니까 목이 짧은 기린은 자연에서 도태돼서 사라지게 되고, 현재는 목이 긴 기린만이 많은 양의 먹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고, 그 목이 긴 형질이 자꾸 계속 유전이 돼서 현재는 목이 긴 기린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윈이 얘기하는 자연 선택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로 이어지겠죠. 자,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자주 관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물범이 그렇죠. 물개가 그렇지 막 뭡니까 다이버가 물에 빠진 줄 알고 다이버 구하려고 막 다이버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일. 처음에 혼자 안 되니까 친구 불러오고 나중엔 아예 가족을 다 불러와서 대여섯 마리가 다이버를 물 위에 끌어올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돌고래나 이런 물개들이 사람들을 뭡니까 구조해주는 그렇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고래 같은 경우도 어때? 어떤 친구가 이제 같은 종의 친구가 뭐 다쳐가지고 수영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 친구를 다른 개체가 밑에서 떠받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같이 나을 때까지 같이 수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개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바로 뭐다?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밀턴이 주장한 혈연 선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타적 행동을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이타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타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 마이너스 C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자, 이것을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이때 R은 바로 뭐다? R은 유전적 근연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그 유전 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치? 그죠? 자식은 바로 뭐다? 부모님, 엄마로부터 유전자의 50%를, 그렇지? 아빠로부터 유전자의 50%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빠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몇 %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아빠로부터 절반을 받았잖아. 그럼 50%가 되는 거야, 확률이.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엄마랑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역시 50%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역시 50%가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형제도 엄마로부터 절반, 아빠로부터 절반을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유전적 근연도라고 하는 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는 바로 뭐다?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고 했고, 그 다음 C는 바로 뭐다?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다윈의 진화론에서 다윈은 바로 자연 선택설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자연 선택설의 내용에 따르면 바로 뭐다?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 중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서 생명체가 진화를 한다는 거죠. 디지몬도 아니고 그죠? 포켓몬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바라보는 이론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뭐다? 해밀턴의 이거 1번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가 바로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이라는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게 정설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임시로 나타내는 이론이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혈연 선택 가설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혈연 선택 가설의 개념은 바로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해 동물들이 바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혈연 선택 가설에 따르면 바로 뭐다? 바로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전적 근연도를 나타내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유전적 근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R 곱하기 바로 B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이타적 행위 수혜자의 이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C는 행위자의 손해를 나타내고 이것이 0보다 크면은 바로 뭐다? 이타적 행위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니까 보도록 합시다. 부나 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이다. R은 이촌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전적 근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1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1촌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1촌과 2촌은 뭐다? 50%로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부모 자식 간에 똑같고 뭡니까? 나와 형제 사이에 똑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바로 뭐다? 2촌을 기준으로 1촌씩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근연도는 2분의 1이 된다는 거,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와 형제가 뭡니까?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촌과 내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몇 프로가 된다? 2촌에서 1촌, 3촌이니까 1촌이 늘었잖아. 그렇지? 그럼 50%에서 절반이 되는 25%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4촌 동생과 내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뭐다? 3촌에서 다시 1촌이 늘었으니까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 어떻게? 12.5%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촌수가 늘어날 때마다 뭐다? 절반씩 감소한다. 절반으로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가령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0.5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0.5 곱하기 3 하면 1.5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은 0.5가 0보다 크니까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 전에 엄청나게 세상에서 유행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죠. 그렇죠? 그치? 자, 바로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이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도킨스의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도킨스는 그렇죠? 자,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바로 뭐다?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이꼴 사실은 바로 뭐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다. 즉 이타적 행동은 사실 이타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바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알겠죠? 즉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고 모든 생물은 알겠지?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고 이 유전자는 바로 뭐다?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뭡니까? 그 본체를 사실 조종하는 그런 존재고 본체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바로 뭐다? 자신의 그 뭡니까? 유전자 복제본을 남기기 위한 행위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으로 자, 도킨스에게 있어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색세상에서 이미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단편은 바로 뭐다?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우성열성의 개념도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성열성도 어때? 우성과 열성이 서로 경쟁하는데 우성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겨가지고 겉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도킨스에게 있어서도 이 유전자들은 전부 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다인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바로 뭐다? 핵심은 여기 있죠. 바로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바로 뭐다?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관계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거는 바로 도킨스 주장의 한계다.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도킨스의 의미에 따른 건 바로 뭐다? 절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도킨스가 주장하는 바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꼴 바로 뭐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킨스에게 있어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 단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바로 뭐다?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킨스는 바로 뭐다? 그렇지? 자, 바로 유전자가 생존 경쟁의 주체이고, 이와 반면에 바로 뭐다? 개체라고 하는 거. 유전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개체는 바로 뭐다? 개체는 단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도킨스의 이적 유전자를 비판한 것은 바로 뭐다? 개체를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개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도킨스가 주장을 해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뭡니까? 고래가 자기 이제 같은 물에 있는 그 같은 고래가 다쳐가지고 그거를 도와주는 거는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같은 종이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듯이 바로 뭐다? 물개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그러한 장면들. 돌고래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상어를 쫓아주고, 실제로 이제 범고래 같은 경우가 사실 바다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범고래의 귀여운 모습에 자꾸 속고 있는데 알겠죠? 범고래가 굉장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실제로 상어랑 다이다이 뛰어가지고도 이기는 동물이 범고래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근데 이 범고래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공격을 안 합니다. 알겠죠? 상어는 가끔가다 인간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고래는 절대 웬만해서는 인간을 공격 안 해요. 자기네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알겠습니까? 오히려 범고래는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이 바다에 빠지면은 범고래가 주변을 돌면서 상어를 쫓아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이러한 가설들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종 자체가 다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사실 정설이 되지 못하고 가설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한계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일본의 거기 신주쿠역인가 시부야역인가 어디 가면은 그 지하철 타는 곳에 어떤 그 위패 같은 게 벽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그 학생인 이수연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일본인이 이제 저녁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스크린도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 취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로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 이수연 학생이 이제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 사람 다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철로 위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구했는데 차마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음에 오는 열차에 치여가지고 이수연 학생은 죽었거든요. 일본인하고 우리는 이미 유전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이론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타적 행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그렇죠? 바로 사회 지문.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왜? 남을 도와주면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자, 바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바로 뭐다?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근 진화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바로 뭐다?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반복 상호성 가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반복 상호성 가설에서는 바로 뭐다?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게임 이론 중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TFT 전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사람 심리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함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해가지고 좋은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굉장히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이놈 봐라 하면서 나도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싸가지 없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이제 TFT 전략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TFT 뭡니까? 전략의 핵심은 바로 뭐다? 행동이 반복될수록 바로 뭐다? 배신은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나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나도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TFT 가설이 계속 반복되면 진행될수록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반복 상호성 가설의 뭐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즉 뭡니까?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타적 행동. 자, 이거를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점은 바로 뭐다?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이타적 행위가 존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존재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첫 번째가 바로 반복, 상호성, 가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반복 상호성 가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 행동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때문에 바로 뭐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 TFT 전략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TFT 전략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상대가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바로 처음에는 협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이후부터는 상대의 전 행동을 모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로 어떻게 행동이 반복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배신 횟수는 감소하고 협조 횟수는 증가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 TFT 가설의 장점은, 반복 상호성 가설의 장점은 바로 뭐다?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문제점은 바로 뭐다?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타적 행동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고 이수연 씨처럼 생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뭐다?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이 반복 상호성 가설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집단 선택 가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바로 집단 선택 가설이라는 거죠. 자,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바로 뭐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자, 만약에 지금이 원시 시대야. 우가 하면서 사냥하고서 잡아먹는 거 사용하라는 원시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한 명씩 사냥을 하면 어때? 기껏 잡아봐야 뭐 토끼 한 마리, 그치? 새 한 마리, 조그마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해결되지 않는 양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잡아보면 어때? 뭡니까? 코끼리라든지 맘모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고기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한동안은 식량 걱정이 없을 정도로 식량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큰 먹잇감을 사냥을 하려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 경쟁에서는 바로 뭐다? 이타적 인간이 많은 구성원들이 오히려 생존 경쟁에 더 유리했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치?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의 군대가 오합지졸이야. 서로 뭡니까?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군대를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쵸? 그런데 반면에 이 부대는 인원수는 얼마 없는데 굉장히 부대원들끼리 끈끈해가지고 똘똘 뭉쳐있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으로도 그 군대를 함락시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든 사냥을 하든 가만히 보니까 이타적이니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믿는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훨씬 더 이제 그 집단이 사회에서 더 큰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된다. 자, 근데 집단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뭐다?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된다. 즉, 이기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뭐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이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당연히 뭐야? 이거 하면 내가 저거 하나 얻겠는데 하는 생각이 뭐다? 내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 구성원이 좀 이런 이득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내가 눈앞에 이익을 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바로 뭐다?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뭘 제시했다? 바로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즉, 제도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데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굉장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이 인정하죠. 그렇죠? 뭡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강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IMF 때도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IMF에서 그 뭡니까 자력으로 IMF를 벗어난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겨낸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뭡니까? 자신들의 힘만으로 IMF에서 벗어나게 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로 뭐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 이런 유일한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항상 뭔가 행동할 때 요즘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뭡니까? 약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는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내가 가서 저기서 도와주면 빨리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갖고 있던 그런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람들 몸에 뱄으니까 어때?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뭡니까? 집단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인 선택을 늦출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두 번째가 집단 선택 가설이라는 거죠. 자, 집단 선택 가설의 개념을 보게 되면 바로 뭐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이타적 인간도 같이 진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집단 선택 가설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집단 선택 가설을 비판하는 입장은 바로 사회 생물학자들이 이를 비판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바로 뭐다? 그렇죠. 그렇지. 바로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논리적으로만 가능하다. 즉 실제는 저는 불가능하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제시한 게 바로 뭐다? 제도, 즉 법과 관습 등 제도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제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호주나 이런 나라들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 질서를 잘 지켜요.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길을 건널목에 길 건너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면은 안전정지선 안으로 무조건 그 차가 서고 그 파란불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때서야 출발을 해요.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근슬쩍 좀 눈치 보다가 건너는 사람 없고 이러면서 지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알겠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예전에 그 호주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신호등마다 감시 카메라를 다 설치해놨어. 알겠습니까? 속도 위반 카메라 이런 걸 다 설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얘네들이 만약에 그 신호를 위반을 하게 되잖아? 우리나라처럼 5만원, 10만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얘네는. 거의 벌금이 100만원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강제력을 통해가지고 그냥 내가 조금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빨리 가는데 하지만 이런 법을 통해가지고 내가 그걸 무시하지 못하게 막아줬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교통질서 이런 걸 되게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법과 제도가 바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막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걸 주목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다시 재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치동고는 토요일날 2시에 하는 거고, 알겠지? 창의는 토요일날 6시에 합니다. 알겠죠? 한백은 일요일날 아침으로 오전으로 알고 있어. 그치? 일요일날 오전으로 알고 있어. 한백은. 오케이? 한번 그 아침 10시인가 9시인가 될 건데 실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는 내신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시험 범위 관련된 내용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으면 직접 선생님한테 손들고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어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